오늘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모니에서 이제 초이스 콘텐츠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뭐 제대로 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법안은 뭐 발의를 하고 있나? 국회에 출석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아주 그냥 내 소중한 한 표를 줘가지고 뽑아놨는데, 과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초이스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초이스 콘텐츠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요즘 핫한 내용이죠. 박주민 의원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말이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모니를 통해서 초이스 콘텐츠를 통해서는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할 주제의 주인공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서울 은평 갑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는 곳이 은평구다, 서울 은평구 갑 그 지역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맞춤형으로 모니의 초이스 콘텐츠를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박주민 의원님이 무슨 법안을 발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와 함께 모니를 통해서 한번 봐볼까요? 자, 모니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가 아니고 박 과장님께서 은평구 주민이다라는 가정하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딱 여기 탭 초이스 보이시죠? 여기 초이스로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두둥 박주민 의원님이 사진과 함께 뜹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세상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친절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당선, 재선인지 초선인지 뭐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득표율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당선 공약 보기도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국회의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분의 인적 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뜹니다. 생년월일, 뭐 소속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이건 그쪽에서 제공을 해줘야 여기에 뜨는 거고, 취미 및 특기도 나와요. 와우. 독서와 영화 감상이겠죠? 영화 감상, 영화 좋죠. 토론, 특기가 토론이시래요, 세상에. 국회의원의 특기는 남다릅니다. 저는 어디 예전에 이력서에 특기를 쓸 때 토론이라는 거를 적어본 적이 없어요. 저의 취미 및 특기에는 항상 뭐가 적혀 있었을까? 저는 항상 뭐 음악 감상. 아, 특기에 저는 어, 포켓볼을 적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당구장을 정말 재밌게 다녔었는데요. 포켓볼을 참 좋아해서 저는 포켓볼을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특기라고 한다면은 취미와 약간 다르잖아요. 좀 잘할 수 있는 게 특기인 거잖아요. 뭐 제가 선수로 나가고 뭐 그랬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또래 친구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내가 포켓볼은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켓볼을 적어놨었던 그랬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또 학력과 경력이 쫙 나와요. 아, 9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네요. 제가 태어날 무렵에. 법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양자님, 안녕하세요. 이상하다. 아침에
못 들어오실 것 같다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빨리 일어나셨나 봐요. 호호호. 경력에 뭐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짚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국회의원 상세 보기에는 인적 사항, 학력과 경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당선이 되셨지만 21대 선거에 출마를 하셨을 당시에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는지 여기를 뚝딱 누르면 볼 수가 있는데 PDF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걸으셨던 그 이런 이 뭐라 브로셔 집으로도 오는 그것들 있잖아요. 시원하게. 이거 집에서 봤었는데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딱 PDF로 볼 수 있게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현재 이제 일하고 계시면서 법안을 막 이제 발의하시는 것도 이따가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 이 사람이 과연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것들을 잘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있는 건지 비교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약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또 위원회, 이분이 위원회에 있으시다면 위원회, 또 의원으로서 어떤 이력이 있는지 자세히 보기. 이분은 이제 의원 이력은 재선이시니까 20대 국회의원이었던 그 이력과 현재 이력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위원회 경력, 오, 정말 많아요. 여기 요것도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내 지역의 국회의원이 잘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 출석률이 나옵니다. 요즘 진짜 무서운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몇 번을 출석했고 몇 번을 빠졌고 좀 무섭습니다. 약간 감시한다고 해야 하나?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여기 제일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이분이 어떤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이 분께서는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 총 3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계류가 뭘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톡 심사 진행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계류, 국회에 법이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 이 박주민 의원께서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제출만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아직 평가가 되지 않았어. 만약에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 이제 심의를 거쳐서 과반수가 찬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통과가 되겠죠? 이건 통과.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 앞에 가결이라고 뜰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심의를 거쳤는데 얘네는 통과가 안 됐어. 이거는 아니야 라고 판결이 난 거는 폐기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3가지로 뜰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모니의 초이스를 통해서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만나볼 수 있다. 2번째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눌 내용은 3번째, 요 마지막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째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요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눌러볼 텐데 지금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어요. 접수가 되었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그런 단계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주요 내용. 너무 많아. 주요 내용이 정말 많네요. 와우, 이게 지금 밑에까지 엄청나게 내려지는 게 보이시죠? 일단 주요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제안 이유입니다. 이 법안을 이 의원님께서 왜 제안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이거를 세세하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은평구 주민이시라면 모니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주요 내용도 이제 어떤 법안의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 이렇게 쭈루루루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함께 이제 다른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말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검색만 해보아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떠 있습니다. 제가 박주민 전세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막 엄청나게 막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그어왔죠. 전세 무한 연장법이다? 어잉? 이게 무슨 소리지? 통계가 왜곡됐다? 어잉? 이건 또 무슨 소리? 집주인이 을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내용들일까? 이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만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게 아니라고 해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이 3기분, 3기분을 연체를 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만 빼고서는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나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지금은 21대 국회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서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주인인데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집에 살 거야. 너네 나가.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로 이 집주인이 여기에 실거주를 해야 할 객관적인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는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8기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또 법안을 제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다른 게 있을까? 박주민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새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나 여기에서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집주인이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내가 살 거야 정말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살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다른 집이 뭐 파손됐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새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다른 집으로 저 이사 갈 거예요, 이제 나갈 거예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평생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전세 무한 연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안 그러면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갑자기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뭔가 뭐 자금도 더 마련이 되지 않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여유가 안 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계약 더 안 할 거예요. 집 빼주세요라고 하면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따졌을 때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금을 더 올리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뭐 갭 투자하고 막 이따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약간 집주인의 권리를 너무 막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를 보면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적용이 되기 직전에 이제 내가 전세를 내줘도 이 사람이 평생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전세금을 올리는 것도 5% 정도로 제한이 생겨.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되기 전에 후딱 빨리 전세금을 더 올려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간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한번 새들어 살면 평생 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더 나오지 않겠죠. 새로운 전세 매물이. 그럼 나는 이제 무주택자였어. 나도 전세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한 번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도대체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내가 들어갈 전세집이 없는 거예요.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데 나와 있는 전세 매물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계속 집 없이 전셋집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월세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아, 무언가가 배달이 왔어요. 우와, 여러분, 저 먹방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샌드위치가 배달이 왔어요, 여러분. 잠시 먹으면서 해볼까요? 아침 먹방 좋네요. 저희 대표님께서 출근을 하시다가 저희의 와우 마실 것도 왔어요. 샌드위치와 마실 게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 박 의원님께서 법 발의를 하신 그 법안의 핵심이 임대차 이제 그 재계약을 할 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임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이제 안 할 거야, 나가 라고 하면은 하고서도 나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막 함부로 나가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니콜라스님 말처럼 임차인에게 좋은 법안이기는 한데 어찌 보면은 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 니콜라스님 저보다 부동산 쪽으로 약간 그래도 좀 해박한 지식을?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슈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세입자가 원한다면 전월세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이 개정안에 신설되는 조항 중에 하나를 보면요. 임대인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할 경우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올해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새 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개월 전이면 10월까지 그 기간 안에 저 계약 다시 할 거예요라고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정또박이 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5% 정도만 올리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전세금 뭐라고 하죠? 올리고 그러는 거를 최대 5% 내에서 올릴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레스큐님 말처럼 5% 정도면 많은 걸까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뭐 어디에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서 계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세금을 만약에 5%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높은 수준인 건지 낮은 수준인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1년의 물가 상승률은 6에서 7%래요. 국민건강보험료도 6에서 7% 정도가 오른대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6에서 7%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전세금을 5% 정도로 올린다라고 하는 거면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없게 돼 있는 거네요.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전세금을 덜 올려서 받는 거잖아. 그러면은 진짜 집주인들은 좀 약간 반대를 많이 할 만하다. 그래도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있어가지고 내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걸로 지금 나름의 돈을 버는 상황인 건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네. 정또박이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하려고 했던 이 법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라는 부분. 개정안에 따르면요, 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그때 발의하셨던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언뜻 들리는 내용으로는 전세로 들어가는 거나 뭐 매매하는 거나 이제는 뭐 가격이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 연립이나 빌라만 전세나 매매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아파트는 1억 이상 차이가 나는구나. 그럼 대출도 2억까지밖에 못 받으면은 정말 점점 더 집을 장만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좀 모아놓고 대출 이만큼 80%, 원래는 80%였으면은 80% 받아가지고 집 사야지라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세 2억이면 10평에서 12평 사이예요? 보통의 그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와, 진짜요? 아, 슬퍼. 난 20평대에서 살고 싶은데. 그럼 오히려 30평대가 10억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방송 보고 계신가요? 저는 평생 엄마, 아빠 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혼자 살기 괜찮은 평수가 17평이라고 들었던 것 같다고 비비디 바비디 부님께서 17평 정도면 근데 어느 정도지? 하긴 근데 혼자 사는 거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넓은 집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내 살림살이들만 대충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되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 장만하고 그런다는 게 뭐 혼자 독립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혼자 독립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결혼하시면서 약간 집 장만하시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둘이서 살려면은 그래도 20평대는 돼야 하지 않나. 아니야. 20평대면 아까 뭐 얼마나 그랬죠? 5, 6억이요? 슬픈데. 사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그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의 전월세 비중이 2012년을 기점으로 역전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월세가 전세보다도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세로 사는 사람들보다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든지 예외는 있다. 전국적으로 월세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이 전국 추세와 다르게 어디가 예외다? 서울이 예외다. 서울은 서울은 전세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전세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전세 비중이 높다라기보다 그냥 그 갭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전세 비중이 월세보다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갭 투자가 굉장히 사실 이것도 진짜 케바케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집주인이다, 임대인이다. 그러면은 이런 갭 투자를 활성을 해줘야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능력이 돼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안 돼? 자본주의 시대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임차인의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갭 투자 이런 게 없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번에 발표가 된 부동산 대책이
이 대책의 핵심이 바로 갭 투자를 차단하자, 근절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골자로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예요. 내가 집이 없어요. 내가 무주택자인데 그 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뭐 투기 지역이나 뭐 조정 지역 이런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려는 그 주택이 얼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대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저 집 살 거예요. 대출 받을게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6개월 내로 진짜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단 집이 있어.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도 이제 다른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으면은 그때도 똑같이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집이 있었잖아요. 그 원래 있던 집을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집이 있는데 대출 받아서 또 다른 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만약에 내가 알아서 내 능력껏 집 2채 가지겠다는데 왜 못하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였던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놓고 여기에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입주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대출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전액 다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전액 회수된다고 해요. 3억 원 이상인 아파트 살려면은 대출 받지 말고 네가 정말로 능력이 되는 사람만 가라 이건가? 그런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는 지금 집값도 엄청 막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많고 약간 인기 있는 지역인 거잖아요. 근데 인기 있는 지역에 그럼 결국에는 원래부터 돈이 있는 사람들만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또 돈을 벌고 부익부 빈익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문제기는 하네요. 이걸 이렇게 규제를 해놔도 있는 사람들이 더 있게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렇다고 원래대로 대출이 다 되도록 하면은 너도 나도 또 여기 지원을 하고 그럴 테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어렵네. 이래서 정치하는 게 어려운 거구나.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구나. 자, 요렇게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좀 달라졌어요. 원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의 전 지역, 그리고 경기에서는 요렇게, 지방으로는 세종 하나 있었어요. 투기 과열, 서울은 참,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고, 경기는 이제 몇 개 없고, 지방도 대구, 수성, 세종. 이었는데 이제 이게 현행에서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났어. 인천도 여기에 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인천 전 지역이라고. 투기 과열지구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면은 나중에 다 투기 과열 아니야?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말고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규제가 된 게 원래는 투기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구입시였어요. 9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 그 집이 9억 원이 넘는 집이었을 때 만약에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1, 2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게 이런 금액 제한도 아예 없어졌어요. 금액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 9억 원이든 5억 원이든 3억 원이든 전혀 상관이 없고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대요. 어차피 정말 본인이 거주할 입장에서 집을 알아보신 경우에는 이게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었다면 6개월이 좀 빡셀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전입의 의무가 없었대요. 전입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근데 변경이 되고 나서는 3개월 내에, 이것도 3개월이야. 근데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원래 거주할 목적이었다면 괜찮겠죠? 근데 대신에 1년 이상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대요. 이것도 약간 그 갭 투자 그거를 막으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놓고서 그냥 바로 되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회수하는 거. 만약에 내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사 가려는 집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9억 원이 넘는 집으로 간다고? 안 돼. 다시 내놔. 회수. 그런데 이제는 이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초과를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회수된대요.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 거면은 정말 규제가 되게 빡세진 거 아닌가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했대요. 원래는 최대 그래도 4억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 최대 2억 원이래요. 내가 그냥 가용할 수 있는 그냥 현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대출을 받지 않고서 그럼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뭐. 근데 이제 좀 약간의 나의 처지 개선을 위한 내가 지금은 약간 B급에 있지만 내가 지금 한 A-급 정도로 올라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더니 대출도 이제 막 다 규제가 생기고 마음이 아픈데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래야 그래도 조금 부동산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너무 다들 투기를 한다. 부동산이 지금 너무 투기성 그런 상황이 짙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우악 막 들끓고 일어났다가도 나중에 다시 다 적응하실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적응할 때쯤 되면은 또 새로운 대책이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언제쯤 근데 정말 아파트 값이 다 하락하는 날이 오긴 올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뭐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아파트 값이 진짜 갑자기 막 폭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는 하는데 그 진짜 그럴 수 있는 건가?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제가 막 이렇게 몸소 느끼는 분야가 아니라서 어떻게 더 막 이건 이랬고 저거는 저랬어요 막 이런 경험담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 주제였네요. 조선민족 어디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악 하는 그런 거요?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뭐 크게 세세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엄마한테도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청약 이런 건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막 그래서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암만 설명을 듣고 들어도 처음에는 뭔가 이해가 가는 듯 싶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또 어려운 내용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열심히 저축해라라는 결론이었어요. 항상 저에게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축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요즘엔 좀 안 그러나? 한창 욜로 막 붐이었잖아요. 지금은 붐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예전보다는 살짝 많이들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 주위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욜로인 것 같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다 뒤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약삭 빠른 애들이 있나 내 주위에? 서울시는 그래도 요즘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혜택도 많더라고요. 신혼부부들에게는 뭔가 있죠. 그런 뭐였더라. 행복주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아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보금자리론 이거 있잖아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거기서 공급하는 그 주택담보대출인데, 얘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연소득이 7천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신혼부부한테는 혜택이 있는 게, 본인 혼자만일 때는 연소득이 7천인데 신혼가구는 합산으로 좀 더 이것보다는 많기는 해요. 아니 근데 신혼부부가 합산으로 얼마? 8,500인가? 8,500이라고 쳐요. 그럼 신혼부부 합산으로 8,500인 거면 이거는 좀 낮은 수준, 맞벌이이신 경우에는 8,500 이하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진짜 신혼부부인데 그냥 외벌이, 뭐 가장분께서만 돈을 벌어 오시고 집에 한 분은 쉬고 계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합산으로 했을 때도 8,500 이하일 수 있겠는데, 신혼가구 합산이 8,500이 맞벌이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어림도 없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금자리론도 그냥 혼자 지낼 때 받기에 좋은 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걸까요, 그게? 저는 아직 대출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햇병아리이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 대출 없이 불가능이죠. 결혼 안 하면 돼요. 과장님 결혼 행복하시죠?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하면서 둘 다 빚쟁이가 된대요. 아, 오 슬프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 들으셨나요, 여러분?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을 해서 둘 다 빚쟁이가 된대요. 아, 슬퍼. 빚쟁이가 안 될 순 없는 거겠죠? 자꾸 이렇게 뭔가 빚쟁이가 되더라도 좀 덜한 빚쟁이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 대책이 자꾸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법안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임대인에게는 굉장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평생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로 들어가서도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로 들어갈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전셋집 자체가 매물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이게 진짜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시적으로나마 전셋값이 아예 폭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전세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전세보다 월세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은 갭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전세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근데 그 갭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6.17 부동산 대책 내용으로 넘어갔었어요. 이번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갭 투자를 차단하자, 뭐 이런 골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든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어디든 이사를 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제가 생겨버렸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는 2주택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거라면 무조건 원래 살던 집은 처분을 해야 한다. 제가 만약에 1주택자의 경우였으면은 또 이 내용도 너무 싫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일단 집도 하나가 있고 약간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어.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다른 데에도 또 집을 하나 더 사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윳돈이 있으시다 싶으면은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주택자가 되는 거 말고 거기에 돈을 더 많이 모으셔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선에서 이주택자가 되시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투기 어딨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나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집 중에서도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다 회수가 된다. 다 어떻게든 갭 투자를 차단하고 투기성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